윗집 천장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위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놀라서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119에 신고하고 괜찮으세요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겠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8개월간의 지옥 같은 밤들이 드디어 끝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원래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갈등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타입이에요. 회사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야근해도 투덜대지 않고 팀 회식 장소 정할 때도 어디든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웃의 불행을 보고 안도했다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잠 못 자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새벽 2시에 쿵쿵 소리에 눈이 번쩍 떠져서 천장만 노려보다가 출근한 경험이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윗집 천장이 무너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8개월간 매일 밤 벌어진 일들의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까지 믿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 있더라고요. 위층에서 구급대원들의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윗집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들었으니까요. 다만 그때는 그 목소리가 저를 향해 있었고 지금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소리였을 뿐이에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냐고요. 위층 바닥이 일부 내려앉아서 혹시 저희 집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좀 떨어졌지만 구조적인 손상은 없어 보인다고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집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 집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피해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그날 밤 안도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서울의 한 중견 IT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회사가 판교로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이전에 살던 곳은 서울 신림동 원룸이었는데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지쳐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결심한 거예요. 분당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제가 찾은 곳은 서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15년 된 오피스텔이었어요. 전용 면적 28제곱미터, 전세금 1억 8천만 원. 신림동에서 모은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든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 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4월 초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피스텔 단지 앞에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로비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제 방은 12층이었어요. 총 20층 건물에서 중간 정도 높이죠.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왔고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리 분당중앙공원 나무들이 보였고 저녁에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이사 첫날 위아래층과 옆집에 인사를 다녔어요. 떡을 사가지고요.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던데 저는 좀 구식인가 봐요. 아무튼 인사는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집은 젊은 남자분이 사셨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래층은 빈집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방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비어 있었대요. 윗집, 그러니까 13층 같은 호수에는 중년 여자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을 꼼꼼하게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련되어 보였달까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 네, 반가워요. 조용히 잘 지내요. 조용히 잘 지내요.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조용히 지내지 않았거든요. 이사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짐 정리하느라 바빴고 새 동네 탐방도 했어요. 서현역 지하상가에서 생활용품도 사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분당중앙공원도 산책했습니다. 퇴근 후에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신림동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이사 온 지 열흘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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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싶었어요. 혹시 윗집에서 뭔가 떨어뜨린 건가? 이사하나? 가구 옮기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쿵쿵쿵쿵. 마치 누가 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멈췄어요.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운동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밤 11시, 쿵쿵쿵쿵.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서 벌써 짜증이 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들을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처음 2주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벌써부터 민원을 넣으면 안 좋잖아요. 이웃관계도 중요하고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오피스텔이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적응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계가 왔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출근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 중에 졸았다가 팀장님한테 혼났고 보고서에 오타를 내서 다시 작성했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안색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정확히 2주가 되던 날 저녁 11시 반에 윗집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 소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윗집 여자분이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입을 법한 레깅스에 스포츠브라, 땀도 안 흘린 상태였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밤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소리가 좀 나서요. 제가 아래층에 사는데 밤에 쿵쿵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어머, 소리가 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움직였나 봐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미소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래도 됐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조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제가 말을 하고 온 직후부터요. 쿵, 쿵, 쿵. 이전보다 확실히 더 크게, 더 세게,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내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시도한 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시 관리소장님은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 그 집이요.
그 말투에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다고요. 그런데 경고를 해도 잠깐 조용하다가 다시 그런다고요. 그래도 일단 공문 한번 보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경고가 갔으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날 밤 10시 55분에 쿵쿵 소리가 시작됐어요. 정확히 55분이요.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야간 정숙 시간이 밤 11시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10시 55분에 시작해서 11시 5분에 끝내는 거예요. 규칙을 피해가면서요.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쿵쿵 소리 사이사이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깔깔깔, 여러 명이 웃는 소리요. 혼자 사는 집에서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사건은 한 달쯤 후에 일어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쿵쿵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11시 정숙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윗집 여자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눈도 풀려 있었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밤 12시 넘었는데 소리가 좀 심해서요.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가 어쨌다고 이 난리야.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 소리에 아무도 뭐라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옹졸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귀가 윙 울렸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듣고 화 안 나세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같이 화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저는 거의 만성 수면 부족 상태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체중도 3kg 빠지고 회사에서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특히 심했어요. 쿵쿵 소리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됐고 음악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비트가 강한 음악, 헬스장에서 틀 법한 그런 음악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30분 후에 왔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경찰관분이 위층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제 집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10분쯤 후에 경찰관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경고는 했는데요. 본인은 그냥 운동한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 음악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던데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다 끈 거예요. 경찰 온다니까 얼른 정리한 거죠. 경찰관분도 좀 난감한 표정이셨어요. 층간소음은 현행범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신고받고 출동하는 사이에 멈춰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포기하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4월 말이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추웠습니다. 마음이 추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그냥 조용히 자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응징하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의 작전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일단 층간소음 측정 앱을 깔았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데시벨을 측정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매일 밤 소리가 나면 앱을 켜서 측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쿵쿵 소리가 날 때 65에서 75데시벨 정도였어요. 참고로 일반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청소기 소리가 70데시벨 정도거든요. 밤에 조용해야 할 시간에 청소기 수준의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소음 유형, 데시벨 수치,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5월 1일 23시 5분 시작, 1시 20분 종료, 쿵쿵 발소리 및 음악소리, 최대 78데시벨, 이런 식으로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는 시간에 영상도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천장을 향해 세워두고 소리와 함께 시간이 찍히도록요. 타임스탬프가 있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도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공식적으로요. 민원 접수 내역도 다 보관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한 내용, 경고 공문 발송 날짜, 이런 것들을요. 이런 일을 2달간 했습니다. 5월, 6월 2달이에요. 그 2달 동안 저는 거의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밤 깨고 증거 수집하고 낮에는 졸린 눈으로 출근하고요. 체중이 5kg가 빠지고 피부도 엉망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놓칠 뻔했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진짜 힘든 거야. 나도 예전에 겪어봐서 알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증거가 중요해. 잘 모아놔. 팀장님 말씀이 힘이 됐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증거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일단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분이 전화로 상황을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증거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시네요. 일단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볼게요. 현장 조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6월 말 이웃사이 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원 2분이 오셔서 제 집에 측정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윗집 여자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저녁에 조사원분들이 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역시나 쿵쿵 소리가 시작됐어요. 조사원분들이 장비로 소리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소리가 좀 잦아들었어요. 아마 윗집 여자가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원분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위층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윗집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에 여자 3명이 서 있었어요. 윗집 여자 포함해서 4명이요. 다들 운동복 차림이었고 바닥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스피커가 있었고 벽에는 거울도 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운동시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사원분이 물으셨어요. 혹시 여기서 운동 수업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윗집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여자 중 한 명이 실수로 말했어요. 언니, 다음 주 수업료 언제 내면 돼요? 수업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조사원분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 불법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밤에.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8개월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듣고 계신 분들도 속이 좀 시원하시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사이 센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거용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을 넣었어요. 13층 해당 호수에서 무허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규약 위반이니 조치를 요청한다 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신고했어요. 주거용 건물에서 무허가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도 연락했어요. 이 오피스텔은 전세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건물 소유주,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해당 세입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다만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요. 증거요? 저한테는 2달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데시벨 측정 기록, 영상,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까지요.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위장장애로 병원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그 진단서도 다 모아뒀어요. 7월이 됐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그런데 윗집 여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현장 조사가 나온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 집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나 고소할 거야.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불법 행위를 신고한 건 정당한 거예요.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마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사람은 저한테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제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놓아두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유치했지만 짜증나긴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기록했어요. CCTV가 있는 복도라서 영상으로도 남았고요.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열대야가 계속돼서 밤에도 덥고 습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틀고 겨루 잠을 청했는데 그래도 윗집 소음 때문에 깼어요. 필라테스 수업은 중단됐지만 그 사람이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면서 걸어다녔거든요. 복수심에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요. 주거용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요.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사무소에서도 제재가 내려졌어요. 관리규약 위반으로 경고조치, 그리고 향후 동일한 위반 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통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집주인이 움직인 거였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고 집주인이 직접 상황을 파악했대요. 세입자가 무허가 영업을 했고 다른 입주민한테 피해를 줬고 건물 명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집주인은 윗집 여자에게 연락해서 말했다고 해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 없다고요? 전세 계약이 내년 봄에 끝나는데 그때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인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카르마는 아직 안 왔어요.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예요. 9월이 됐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윗집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내년 봄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10월 중순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쿵쿵 뜨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삐걱삐걱 하는 소리요. 가구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닥이 눌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그날 밤이 왔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장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그냥 쿵이 아니라 쾅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요.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진은 아니었어요.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어떡해요? 이게 뭐야? 윗집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일단 119에 신고했어요.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났고 비명소리가 들린다고요. 30분 후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에 경비 아저씨가 제 집에 오셨어요. 위층 바닥 일부가 내려앉았다고요.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바닥이 내려앉았다고요? 네, 그랬대요. 윗집 거실 바닥 일부가 꺼진 거예요. 다행히 아래층, 그러니까 제 집 천장까지 완전히 뚫린 건 아니었어요. 구조적으로 중간에 막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윗집 바닥은 확실히 손상됐고 제 집 천장에도 금이 갔습니다.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몇 달간 매일 밤 쿵쿵 뛰어다닌 거예요. 필라테스 수업한다고 여러 명이 점프하고 뛰고 구르고 그게 오래된 건물 바닥에 충격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윗집 여자가 저렴한 바닥재를 깔아놨더래요. 원래 있던 바닥재 위에 얇은 장판을 덧댄 거예요. 방음도 안 되고 충격도 분산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몇 달간 매일 쿵쿵 뛰었으니 바닥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사필 귀정이요. 뿌림대로 거둔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서 속이 시원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때 정말 시원했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건물 구조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윗집 바닥 일부가 충격으로 인해 손상됐고 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공사 비용은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 비용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윗집 여자가 냈어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니까요. 집주인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세입자 과실임을 명확히 했대요. 무허가 영업으로 건물에 손상을 입힌 거니까요. 2천만 원, 거기에 구청 과태료 3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낼 건 아니지만 아래층 세대에도 피해가 갔거든요. 여러 세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윗집 여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사람을 몇 번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요. 예전에 당당하게 저한테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8개월간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제 건강을 망가뜨리고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받은 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예요. 12월, 윗집 여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요.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약금을 물고 나간 거예요. 아마 더 이상 이 건물에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닥 복구 공사도 해야 했고 다른 입주민들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창피했겠죠. 이사 가는 날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었고 짐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윗집 여자가 뒤에서 감독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8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층간소음이나 이웃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가 전부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기록하고 녹음하고 촬영하세요. 날짜, 시간, 내용을 구체적으로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관리사무소, 경찰, 구청, 이웃사회센터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세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8개월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네 번째, 건강 챙기세요. 저는 이 일 때문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불면증, 위장장애, 스트레스. 나중에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힘들 때 병원 가시고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혼자 싸웠지만 팀장님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가족, 친구, 동료한테 상황을 알리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윗집에 3사람이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의 조용한 남자분이에요. IT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오실 때 떡을 들고 인사 오셨어요. 잘 부탁드린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이웃이구나. 그분이 이사 온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윗집 소음 때문에 깬 적이 없어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상했을 정도예요. 뭔가 소리가 나야 정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응해버렸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잠도 잘 자고 회사 생활도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체중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결국 정의가 이겼다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피해주면서도 뻔뻔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요. 저의 윗집 여자도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과태료, 손해배상, 강제퇴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바닥이 무너지는 거요. 그게 바로 카르마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증거 모으시고 공식적인 절차 밟으시고 인내심 가지세요. 결국에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층간소음 경험이나 이웃 갈등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서울이신지 경기도신지 다른 지역이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푹 주무시고 좋은 이웃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